여러분들은 제가 처음 뵙지만 이 강좌를 여러 번 하니까 저로서는 구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임무는 뭐 질서의 유지인데 그렇게 하려면 범죄를 줄여야 되겠죠. 그 목적이기도 하고요. 범죄를 줄이는 길은 결국 경찰의 능력이 향상이 돼가지고 범죄가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로 만드는 것이 이제 요체입니다. 범죄도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 게어리 베커라는 그 위대한 경제학자가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범죄 이와 같이 비경제적 행위들도 따지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혜택과 비용 사이를 저울질해 가지고 나오는 거다 하는 그런 통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로서는 자원을 이제 늘려가지고 범죄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검거해가지고 유인을 줄이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길 중에 하나는 시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안회사라든가 죄수의 호송 그리고 사설 감옥 경찰차들이나 그 도난품들 그 수색하는 것 경찰청의 그 경비 이런 것은 시장 업체들에게 맡겨도 된다 이제 생각해 가지고 그런 그 분야는 사실 시장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시장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크리미널 저스티스 마켓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추세는 지금 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가 실제로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 그러니까 사설 그 전투 회사에 큰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군이 힘에 붙이니까 직접 전투는 하지 않고 나머지 보조적인 역할은 그런 회사들에게 많이 맡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전쟁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전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도 어떤 면에서 성격이 비슷하니까 시장을 잘 이용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체제가 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일단 가능하면 시장에 다 맡기고 거기서 부족한 것을 공적 그 부분, 그러니까 그 퍼블릭 섹터가 담당하는 것이 그게 체제와 맞습니다. 그게 옳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늘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이 왜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연구하고 돈을 투자하고 정책을 개발해도 안 되느냐 하면은 국가가 먼저 나서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그 공교육이라는 것이 실패하면은 사교육이 나옵니다. 그걸 부족한 것을 순서가 바뀐 겁니다. 교육을 사교육이 먼저 다 하고 부족한 것 그러니까 탈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정부에서 사회안전보장망으로 그걸 보장해 주면은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근데 그걸 순서를 뒤바꿨기 때문에 계속해 갖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못하는 것을 시장이 하는데 정부의 그 공교육을 담당한 사람들이 이익을 지키는 힘이 크니까 거꾸로 자기들을 보완하는 시장을 계속 억제합니다. 사교육 억제라는 정책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비효율은 계속 쌓이고 사교육은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치안 업무도
우선 시장에 맡기는 방안을 강화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다중시설 이용을 하는 다중시설 이용해서 그 경비하는 그 보안회사, 보안 업무는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그게. 제가 듣기로는 탐정 업무는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다는데 그 일을 활성화되면은 두루두루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 갖고 그러니까 민영화죠. 경찰 업무 민영화에 대해서 경찰관들은 반대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고 나중에 제2의 직장으로서 그 안전성을 준다 해가지고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은퇴를 하면은 그거 자기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섞이지 않고 미국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관들이 노후 대책으로도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탐정 소설을 하면은 99%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사설 탐정이 활발하죠. 문학 작품으로 훌륭한 사설 탐정 소설도 많고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많죠. 그래서 미국과 같은 체제로 가는 것이 일단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 교통경찰은 인간에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그와 같은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범죄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좋다. 그런 결과가 연구가 나왔습니다. 연구의 경우인데 어떤 경찰서장이 자기 혼자의 이니셔티브로 폭력 범죄에 자원을 많이 배분한 모양입니다. 살인, 강간, 강도, 그다음에 폭행, 납치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검거가 쉬운데 배분했더니 치안이 상당히 나아졌다는 기사를 제가 한 15년 전에 읽었습니다. 우리 경우도 막 해당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에 덜 해로운 범죄들의 검거에 자원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이론적으로 어리석고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 급합니다. 오늘 주제인 피해자 없는 범죄, victimless crime이 바로 거기에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없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가지고 그걸 검거해가지고 처리하는데 큰 자원을 들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것이 주로 성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옛날의 경우에 동성애. 지금 대부분 이제 좀 나아졌죠. 그리고 춘하의 이용, 그러니까 포노그래피의 이용. 그리고 매춘. 그리고 이제 피해자 없는 건 아닌데 크게 심하지 않은 이 혼외 정사, 간통. 그와 비슷한 또 하나는 이제 마약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단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의 행위로 그치고 둘레 뚜렷한 피해를 주지 않는데 이것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범죄로 규정해갖고 억제하고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는데 많은 자원을 들이고 거기에 걸린 시민들은 삶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 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늘 이의를 제기해왔죠.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마약입니다.
마약은 둘레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이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중독자가 되면은 마약을 공급받기 위해 가지고 갖가지 범죄를 저지릅니다. 실제 집안에 마약 사용자가 생기면 집안이 파탄이 납니다. 따라서 마약 사용만은 피해 잡는 범죄의 걸쳐 있습니다. 직접적인 단기적으로는 피해자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거에 관해서 요 근래 이제 주목받는 것이 포르투갈의 경우입니다. 포르투갈은 이제 2001년부터 마약 소지와 사용을 비범죄화해 왔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찌르기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크리미널라이제이션을 범죄화한다는 얘기죠. 범죄로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B가 떴기 때문에 B를 푼다는 얘기죠. 범죄로 여겨진 것을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범죄화죠. 요 말이 피널라이제이션 것은 이제 벌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처벌 또는 리걸라이제이션 합법화는 좀 다르다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벌을 주지 않는 뜻도 아니고 합법화도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래요.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마약의 소지와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또 벌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벌을 줍니다. 다만 그 벌을 범죄 행위로 여겨갖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약을 소지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면은 그걸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벌금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법정으로 가갖고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로 받기 위해 가지고 위원회로 넘겨져 가지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로 대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사용을 병으로 봐가지고 치료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범죄도 줄고 마약 사용도 줄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이 빅티물리스 크라임 피해자는 범죄에 대해 가지고 마약 사용과 같이 그 아주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엄격하게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되도록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요것을 밝힌 것이 케이토 인스티튜트라고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그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연구해 볼 일이 아닌가. 여기 오늘 나오신 분 중에 경찰청에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나오셨다고 하길래 저로서는 아주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와 같이 그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못된 정책을 편다고 주장해 왔는데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좀 참고하실 수 있는 그 사례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졌다. 그러니까 합법화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합법화도 아니고 벌을 주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처벌을 치료로 바꾸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아예 합법화를 하고 있죠. 하다도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나중에 여기 이제 다른 문제와 관련돼서 나오지만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합법화 내지 이와 같이 합법화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미국이 마약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을 감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인구 1000명당 감옥에 간 사람의 비율이 미국의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거는 단 한 가지 마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약 문제도 이제는 피해 잡는 범죄로서 다루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매매죠. 성매매는 정말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입니다. 남녀가 만나가지고 또는 남끼리 여자에게 동성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성인이 만나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거래를 해가지고 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둘레 영향을 미칠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경제 행위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져서 사회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에 대해 점점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매춘이 문제가 되냐면은 규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냐면은 매춘은 본질적으로 성욕의 해결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강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사람은 10분 적어도 10분마다 성과 관계된 생각을 하고 성욕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진화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를 한 과정을 살피면은 지구가 45억 년이 됐는데 40억 년 전에 생명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으로는 성에 관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더 나은 배우자를 택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기려면은 당연히 거기에 집착해야 되겠죠. 성욕이 강한 개체가 이기는 겁니다. 동물 세계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치열하죠. 예컨대 잠자리의 경우에는 암컷하고 수컷이 교미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있던 숙잠자리가 있다가 암컷을 위에 올라타면서 자기 성기로 갈고리처럼 생겼는데 이미 교미를 해갖고 들어간 다른 수컷의 정액을 긁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주입합니다.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끔찍하게 여길 정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성욕이 강하지 않으면은 배우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자식을 못 낳았을 겁니다. 40억 년 동안이면은 몇 세대가 될까요? 아마 100억 세대는 되겠죠. 그동안 우리의 선조는 한 번도 그 배우자를 찾는데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실패를 했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00억 세대 이상이 되는 그 세대 속에
단 한 번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실패한 그 선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욕이란 것이 계속 누적되어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구성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그 활동은 성욕의 충족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전자,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를 퍼뜨리는 그 생식 활동을 위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우리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낳고 태어난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식들을 왜 낳느냐? 현재의 진화생물학의 그 이론은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와 다른 자식들에 대한 사랑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제일이지 어떻게 나가 아닌 타인인 자식이 더 중요하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유전자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겁니다. 내 몸속에 든 유전자를 자식이 만약 가졌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렇게 하는 개체들이 자식을 많이 퍼뜨리기 때문에 점점 그런 자식 사랑을 가지는 것이 증폭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모두 성욕이 강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배우자에게 자기 배우자를 구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욕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욕이 강함을 하는데 이것을 사회를 이루어 가지고서 살면은 이 강한 욕구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정리를 사람들의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가지고 성욕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결혼은 이란 기구는 나온 지 얼마가 안 됩니다. 성이 나온 것은 남녀가 그러니까 수컷과 남성과 여성이 분명히 나눠진 것만 하더라도 한 25년 됩니다. 그런데 인류가 결혼이란 제도를 발명한 것은 불과 10,000년, 10만 년 이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으로 오랫동안 진화해온 원초적인 욕망을, 성욕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결혼 가지고 해결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신기한 것은 결혼이 그렇게 늦게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욕을 상당히 만족스럽게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가지고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성욕은 있거든요.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결혼이 성욕의 발달하는 시기와 딱 맞질 않습니다. 사춘기부터 성욕이 이제 강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절정을 이루는 것이 대개 남자는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옵니다. 지금은 좀 더 빨라졌죠. 여성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겠죠. 그때가 이제 가장 강하죠. 성적 활동이. 우리 경험을 봐도 그때는 하루 종일 거의 모든 생각이 성에 관한 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그때보다 한 10년 뒤에 됩니다. 그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는 결혼이라는 걸 통해 갖고 성욕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회가 마련해 준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금욕인데 금욕이라는 것은 누구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금욕에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성인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 다 성적 욕구의 억제를 첫 번으로 꼽습니다. 이게 성인의 조건입니다. 들여다보면은 성욕을 억제한 경우는 없습니다. 중세 수도원에 보면은 그 터에서 영하의 그 해골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다른 것이 있지만 이 성욕을 만일에 그렇게 억제할 수 있다면은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겁니다. 성자도 이렇게 하기 힘든 그 고행을 우리 청소년들은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길은 수음입니다. 이제 좌우의 행위인데 그것조차도 사회에서는 좋게 안 봅니다. 그걸 권장하지 않아요. 사실 그걸 권장해야 됩니다. 좌우에 관한 그 얘기를 하고 몸에 그 성욕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밸런스 때문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할 길은 수음밖에 없는데 그거에 관한 지식은 터부가 되어 있거든요. 금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지식도 없이 혼자서 성욕을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되질 않죠. 이것이 가장 이제 큰 문제입니다. 결혼으로 성욕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혼도 하고 사별도 하죠. 또 그러고 배우자가 동시에 성욕을 느껴가지고서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일방이 상당히 봉사정신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 부족한 경우에 해결할 그걸 보충해주는 기구가 매춘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도입되고 나면은 을의 매춘이 따릅니다. 아까 제가 교육에 대해 말씀드렸죠. 공교육을 보완하는 것이 사교육이라고요. 결혼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매춘입니다. 매춘이 없다면 결혼이 생활이 그만큼 흔들립니다. 그 점을 옛날부터 성인들이 지적해온 것입니다. 매춘은 우리 아내와 누이의 정절을 지키는 장치다 하는 거죠. 자유롭게 매춘을 하는 것이 사회의 성욕 해결이라는 큰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큰 특징 중에 하나, 전통사회 특징 중에 하나는 계급사회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철저하게 신분에 따라 가지고 계급사회를 이룬 나라가 드뭅니다. 우리는 양반, 평민, 그 다음에 천민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가 있는데, 우리가 노비라고 불리는 관노비, 사노비라고 불리는 이 노비들이 숫자가 적을 때 20%, 많을 때는 50%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다 노비들의 자손입니다. 그 제도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 나왔습니다. 삼국을 통일하니까 정복을 통해 가지고 노비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000년을 훨씬 넘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엄격한 노비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노비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비에 관한, 노예 제도에 관한 책을 나오면 코리아라는 것이 갑자기 부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정교한 노예 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상 없습니다. 노예 제도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단연 선진국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양반들이 평민들을 침학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탐관오리라는 말을 우리 역사를
보면은 늘 나오죠. 그런 상황에서 민권이 지켜지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청에서 관하에서 불러가지고 곤장을 때리면서 내가 내 죄를 알렸다 하면은 뭔지도 모르고 일단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소인이 죽을 줄 졌습니다 답변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인들을 불러들여도 우선 때리고 보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한번 관청에 가면은 몸이 부서지니까 증인으로 가는 것을 모두 꺼린 겁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 현실이었습니다. 관아의 위험을 세운다고 증인으로 불러내놓고서 우선 때리고 옵니다. 때리는 것도 그냥 뺨대기 때리는 것이 아니라 형틀에 묶어놓고서 곤장을 때리는 것입니다. 맘먹고 곤장 때리면 한 대로 죽습니다. 가격하는 힘을 내장에까지 그 파급시키도록 각도를 조절하면 한 대로 죽습니다. 예전에 그 감사들이 중앙정부의 그 세력을 믿고서 그 눈에 거슬리는 정적들을 죽이는데 매를 잘 치는 그 노예 관노한테 신호를 보내면 단 한 방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분명히 단 하나 때린 겁니다. 한 대. 죽으면은 그거는 죽은 사람이 불운이라고 되는 거죠. 그렇게 엄격한 사회에서 당연히 수령들이 민가의 여자들을 침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바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매춘입니다. 희생이 바로 그겁니다. 성노예를 만드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 성노예 제도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한 사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한 삶을 영위하고 그 사람들의 자손도 대대로 기생의 자식은 관노나 아니면은 기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평생 성노예가 되고 자식도 대대손손 성노예가 되었던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재산을 갖다 많이 침탈했지만 수령들이 민가 여염의 아내자들을 갖다가 빼앗은 경우는 의외로 적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그와 같은 것 매춘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국가가 공식적으로 운영한 매춘 제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 역사가 제대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빼놓으면은 우리 역사는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관노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그 관청에 소속된 그 노비가 없었으면은 우리나라는 국가가 운영이 안 됩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고려 조선조는 관노비가 행정체계의 말단을 담당했습니다. 실제로 육체적인 노동을 할 뿐더러 사무도 그들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사극을 보시면은 그 상들 움직이는 그 엑스트라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노비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주인이 국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업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없으면은 국가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그런 나라가 역사상 우리나라뿐입니다. 노예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국 그 대전에 보면은 관비를 사랑한 그 관원이 빼주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기적에서 노비 그 장려원에서 하는 그 대장에서 빼주고 싶은데 그걸 정승도 못 뺐습니다. 정승의 경우에만 한해 가지고 대신 노비를 들여놓고서 허가를 받아갖고 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승이라고 빼주고 판사라고 빼주면은 국가의 행정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그나마 유지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매춘을 허용해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수령들이 침하기 덜해 가지고 백성들이 견뎠고 그 3강 5륜에 입각한 그 윤리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매춘은 중요합니다. 결혼이 있는 곳에는 크든 적든 매춘이 있어야 결혼제도가 제대로 영위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이라고 부르니 과외활동이 있어가지고 하니까 유지되는 겁니다. 만일에 사교육이 없다면 지금 우리 그 공교육이라면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엎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잘못 인식하는 겁니다. 공교육이 부지되는 것은 사교육이 그나마 떠받쳐 주니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춘을 볼 때는 이것이 공식적인 사회기구인 결혼을 부족한 것을 매춘이 보완해 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성욕을 말씀드렸는데 그것 말고 또 하나 결혼을 흔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혼외정사입니다. 이 혼외정사는 성욕과는 약간 다른, 성욕 일부지만 성욕과는 다른 그런 동기에서 나옵니다. 이 남자는 하루에 몇십억 개의 정자를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논리적으로는 몇십 명의 여자를 수태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력이 전륜하다면. 여자는 다릅니다. 여자는 가임기 한 2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난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기회가 나면은 무조건 수태를 시키려고 그러고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기회가 올 뿐더러 수태를 해가지고 9달 동안 뱃속에서 길러가지고 출산을 해가지고 수유까지 하고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가리지 않고 사귀려고 그러고 여자는 좋은 남자를 고르려고 애를 씁니다. 전략이 다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매치가 잘 안 됩니다. 남자는 달려들고 여자는 한 발씩 물러나면서 저울질합니다. 전략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에 의해 가지고 여자는 이제 결혼을 해 가지고 할 때 자식을 잘 돌봐줄 수 있는 그 배우자를 고릅니다. 그러나 배우자, 이게 튼실한 그 배우자를 골랐지만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따라서 기회가 생기면은 여자는 다른 남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씨를 받고 싶어 합니다. 더 매력적인 남자 나타났을 경우에. 한 남자의 자식만 낳으면은 그 남자가 무슨 선천적인 병이 있다, 혹은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특질이 있다 했을 때 자식들이 전부 다 거기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외간 남자의 씨를 받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남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면. 이거는 합리적인 방책이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죠. 그래서 한 주식에 몰빵하지 않고 나눠가지고
여러 주식에 분산해 갖고 투자하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치가. 예. 그래서 예. 기회가 오면은 혼외정사를 해가지고 내 남편이 갖추지 못한 특질을 가진 배우자의 씨를 받습니다. 이게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일부일처가 아주 그 철저한 그 종은 새들입니다. 조류가 있고 또는 요 포유류종에서 이제 몇 것이 있는데 그들의 경우에 보면은 아무리 충실한 배우자에게 충실한 종에서도 한 30% 정도는 다른 외간 수컷의 씨를 받은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 전략을 세우면은 혼외정사가 필연적이라고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본능을 가졌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매춘 쪽으로 그 가정 이외로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본능이 있는데 그럴 때 손쉽게 그런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매춘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 결혼이 그것을 그 성욕을 또는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성욕, 결혼이 있는 곳에는 늘 매춘이 나온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춘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되게 실패했습니다. 대개가 아니라 실은 거의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20세기만 하더라도 1920년대의 그 미국 대표적이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서종삼을 없앴죠. 서종삼 없애가지고 나온 것은 불쌍한 여인들이 직업을 뺏고 직장을 뺏고 더 열악한 환경으로 본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려는 것을 막으면 대개 무슨 일이 나오냐면 부작용이 나오죠. 이 매춘을 막으면은 성범죄를 늘립니다. 성욕을 해결할 길이 이제 막히니까. 그 다음에는 조직범죄가 창궐합니다. 조직범죄가 창궐하면은 경찰이 부패합니다. 우리 미국 그 경찰 영화 보면은 부패한 경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되게 조직 저기입니다. 조직 범죄와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유혹도 크고 약점을 가진 경찰관들을 조직 폭력 조직에서 범죄 조직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지금 멕시코가 그렇습니다. 지금 멕시코는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경찰만이 아니라 군대까지 완전히 범죄 조직, 마약 조직에서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군사령관과 경찰청장이 전부 다 마약 조직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는 나라로 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지금 결정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럴 그만큼 무섭습니다. 예, 이런 경우를 비슷한 경우가 잘 알려진 것이 1920년대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돼 가지고 조직범죄가 창궐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 카포네가 바로 그때 이제 활약을 했죠. 금주법은 음주 실패했습니다. 남은 건 뭐냐? 알 카포네의 전설만 남긴 겁니다. 매춘도 같습니다. 그래서 매춘을 금지해야 된다고 그 입법을 주도한 프랑스의 그 여류 활동가 마르트 리샤르가 나중에 회개를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는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매춘을 엄격하게 그 금지하는 그 법안을 갖다가 이제 주도한 사람들은 되게 여성 운동가들입니다. 그 사람들 실평을 봤을 겁니다. 그 피해가 경제적인 피해, 그러니까 보석 녹차가 매출이 줄어든 뭐 그런 것, 택시 운전수의 그 수입이 줄어든 이런 것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아무 반성이 없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강의를 가는 곳마다 물어봅니다. 그 지역의 교수들한테. 매춘하는 지역에 어떻게 되냐 했더니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다 복귀했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여인들이 일터, 생계를 갖다가 빼앗아 가지고 고생시키고서 다시 원상 회복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로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들은 그 얘기를 입에 올릴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낙선되는 아주 첩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번에 교육 올 때도 그 경찰 쪽에 나오신 수강센터에 말씀드렸더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사회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길은 매춘부를 기업가로 대접하는 겁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거거든요. 자기 몸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거거든요. 기업가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그 중요한 서비스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로 대접을 해주고서 보호하면은 그 악덕 포주로부터 착취를 안 당하고 성병 예방도 쉽고 그리고 나름으로 부를 축적해 가지고 가정생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67년부터 9년이었는데, 67년도에 그 서종산에 폐쇄돼 가지고 전방에 그 피난한 그 술집으로 그냥 젊은 여성들이 몰려왔습니다. 고향에서 온 여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제 고향이 아산인데, 아산에서 온, 그것도 면까지 갔다요. 아산군 신창면에서 온 여자 만났어요. 이제 술 마시다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참 처량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한 몇 달 뒤에 어떻게 되니까 고향에 간대요. 고향에 가면 누가 알아? 목소리 걱정하지 마. 나 잘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비 좀 보태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놔두면은 자리발 터전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를 붙잡아다 놓고서 공장에 취직시킨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공장에 가가지고서 공장의 그 디시플린, 그 조직 그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 길에 안 나섰습니다.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우선 생각보다 다르고 기술도 없고 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붙잡아다 놓고 수입이 10분의 1도 안 되는 뭐 미용사 뭐 이렇게 뭐 예전에는 뭐 스웨터 짜는 편물점 이런 데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못 견딥니다.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수준으로. 그래서 나름으로 자기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서비스업에 종사해 가지고 기업가로서 커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 안을 먼저 제안한 것이 헝가리 경찰입니다. 그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경찰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한 20년 전인데 헝가리가 그 중부 유럽입니다. 동부 러시아, 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데서 공산주의가
망하니까 헝가리로 몰려 들어와 가지고서 매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단속을 했죠. 하다 보니까 안 되었거든요. 이것저것 다 하다 안 돼 갖고 결국 헝가리 경찰이 내린 결론이 기업가로 대접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당장은 막 그렇게 되기 힘들겠죠. 그렇다면은 처벌하는 인간이고 벌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걸리면은 벌금 내도록 하고 딱지 뗀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걸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야. 특히 그 고객을 갖다가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그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분이 많고 매장되는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번 강의에는 옥천에서 오신 분이 그러는데 이거를 어떤 여자 여자는 아니고 확실한 건 아닌데 경찰서장이 오셔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가 나왔는데 거기에 명망이 있는 지역주들이 많이 걸려 들어가지고 망신당하고 뭐 가정판탄 일어나고 해갖고 지역 문제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일단 보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감옥 천국이 되지 가는 길로 가지 않으려면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처벌까지는 길이 머니까 당장 할 수 있는 디크리미널라이제이션 하는 것은 경찰 쪽에서 막 움직이는 것이 함정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구분하는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것이 그 요체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 없는 범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를 안 주는데 그걸 범죄로 만드는 것은 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사회의 자원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이런 논의가 안 됩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강화되는 추세로만 가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저 같은 논객도 역할을 해야지만 실제로 일선에서 그걸 담당하기 위해서 제일 잘하는 경찰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